안녕하세요. 11월의 첫날, 다들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와 봤어요. 제목은 12살의 임진왜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 내용 자체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 12살의 임진왜란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던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린 12살 소녀의 다미가 혼자의 힘으로 전쟁의 혼란을 헤치고 살아남는 이야기예요. 이 12살 소녀의 눈으로 보여지는 전쟁,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1년간의 사계절을 담아내고 있어요. 다미의 이름이 다미거든요. 다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평민에서 양반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겪었는지, 전쟁을 극복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온 것일까요? 2018년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새롭게 번역하여 선보인 적이 있는 쇠미록이라는 일기의 풍부한 기록들이 12살의 임진왜란 이야기를 엮는데 바탕이 되었다고 해요. 쇠미록은 여러분한테는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이 일기는 지방의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다가 전라도 장수라는 곳에서 임진왜란을 맞은 양반 오희문이 1591년 11월 27일부터 1601년 2월 27일까지 무려 9년 3개월간 일기를 썼다고 해요. 실제 이 오희문이라는 양반이 이 임진왜란이란 전쟁 속에서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건데요. 오희문은 노비, 음식, 상업, 의학뿐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생생한 기록들을 일기에 꼼꼼하게 하나같이 다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게다가 임금이 신하들에게 내린 글이나 의병들이 함께 맞서 싸우자며 주변 지역에 돌린 글 같은 것들도 수집해서 모두 다 일기에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쇠미록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재상 류성룡의 징비록과 함께 임진왜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물 제1096호로 지정이 되었고요. 이 일기가요. 국립진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해요. 12살의 임진왜란은 이런 쇠미록을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쇠미록이라는 실제 전쟁 속의 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서 정말 사실적으로 진짜로 이런 12살 담이라는 아이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정말 느껴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쇠미록이라는 이 조선시대의 일기와 만나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16세기 조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다미와 함께 국립진주박물관에 가서 쇠미록 원본을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직접 국립진주박물관장 최영창 님의 말을 빌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황폐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12살 소녀의 성장 이야기.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 쇠미록 이야기로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내게 주어진 조건은 두 가지였다. 12살 평범한 소녀가 전쟁통에 온갖 고난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 또 다른 조건은 거대한 역사 대신에 평범한 개인의 삶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밖에서 크게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자체를 역사적으로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삶, 그것도 12살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 삶과 전쟁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극복해가고 살아남게 되었는지 그 시점이 저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12살 소녀, 그것도 고아가 되었어요. 전쟁 중에 고아 소녀가 전쟁통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무려 7년이나 이어진 전쟁에서요. 7년.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죠. 7년이라면. 정말 긴데요. 이 의아한 마음으로 세미록의 첫 권을 집어들고 작가가 읽기 시작했다고 해요. 양장본으로 아주 빵빵하게 가득 채워진 양장본으로 무려 6권이나 되었었고요. 쇠미록은 지금부터 429년 전 오희문이라는 선비가 쓴 피란 일기죠. 10여 년에 걸친 전쟁 중에 수시로 거처를 옮기고 몇 달은 산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매일 자신의 하루를 글로 적었다고 합니다. 글쓰기라는 일의 시작은 흔히 말하듯 재능과 성실성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책으로 읽든 직접 삶으로 경험하든 그 상황 속에 완전히 빠져드는 감정이입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펼치고서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429년 전에 시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 기록이 너무 생생하고 사실적이어서 산나물에 싸먹는 거친 밥과 세찬 비를 맞으며 바위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는 피란의 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난 듯하다고 해요. 냄새와 소리, 수많은 얼굴과 장면들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보년 1594년의 어느 날 일기에 의하면 거의 20날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었고요. 지붕에선 물이 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모두가 굶고 있을 때 거기서 이질과 설사병 같은 전염병이 덮쳤다고 해요. 이 몸을 가진 존재가 겪는 고통과 비참함, 오희문의 일기에서 그것들이 세세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12살 담이라는 캐릭터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요. 빗속에서 그리고 온 가족이 굶고 있는 처지에 아무리 길고 참혹한 전쟁이었다지만 그 탓에 수많은 고아가 생겨났다고 하지만 정말 그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을까? 기적이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른다면 애정과 보살핌과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우연이 겹치고 겹친다면 여리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는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소설 12살의 임진왜란은 이런 생각의 씨앗을 바탕으로 틔워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작가 황혜영 씨가 서술했던 내용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1년의 4계절,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이렇게 그 챕터 아래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제가 돌탑, 봄, 여름. 돌탑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년 1594년 5월 21일 봄, 여름.
나이가 12, 3살쯤 된 여자아이가 문 밖에서 먹을 것을 구걸한다. 사는 곳과 부모를 물었더니 집은 죽산. 죽산은 전라남도 해남의 옛 지명이에요. 해남에 있고 그 부모는 전란 초기에 외적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 고부모와 함께 전라도 지방을 떠돌면서 걸식하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읍안에 임시로 살면서 걸식했는데 고부모가 이번 달 초에 저는 버리고 자기의 처자식만 데리고 도망갔다고 한다. 그 모양새와 말하는 것을 보니 어리석지 않다. 서둘러 구원하지 않으면 분명히 굶어 죽을 것인데 불쌍함을 금치 못하겠다. 집안 사람들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여 며칠 동안 하는 것을 보고 계속 잔심부름을 시키려고 우선 머물게 했더니 저도 그렇게 하겠단다. 가보년의 5월 봄이었네요. 세미록 제3권 가보일록에 담겨진 그렇게 12살 된 여자아이가 실제로 문 밖에서 구걸했던 장면을 묘사했는데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 첫 번째 이야기는 돌탑. 날이 화창하게 개었다. 박생원 큰딸 수경 아가씨의 혼산날이 바로 이틀 뒤다. 영동댁은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다. 다미도 새벽까지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엄마 영동댁 옆에서 주머니를 만들거나 수놓는 걸 도왔다. 영동댁은 박생원의 외가족 친모는 남의 집 바느질을 맡아 일을 하고 일정한 돈을 받는 여자를 말합니다. 친모였던 다미 외할머니로부터 바느질을 배웠고 그 인연이 이어져 동네의 바느질을 도맡아서 해오고 있다. 박생원의 외가는 참판까지 지낸 집안이었고 처가에도 관직에 오른 친척이 많았지만 자신은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요즘은 양반들도 형편이 어려워 활 옷이며 머리 장식은 빌리거나 적당히 수리해서 입는 편이고 새 이불이나마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박생원 댁에서 초록 원삼은 빗바랜 부분만 손보고 예복 안에 입을 모시 저고리만 새 것으로 하자고 했다. 삼보가 땔감이 다 젖었지 않누? 영동댁은 아궁이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밤새 내린 비로 장작이 축축해져 불을 피울 수가 없게 되었다. 올해로 15이 된 삼복이는 또래보다 키가 한 뼘은 커서 18은 돼 보였다. 삼복이는 혼자 산을 쏘다니거나 활쏘기를 하며 지냈다. 영동댁은 땔감이 비에 젖은 게 모두 삼복이 탓이라는 듯 나무라기만 했다. 다미가 대골에 홀레복을 가져다 주려면 새벽닭이 울자마자 일어나야 했다. 영동댁은 며칠 밤을 새며 바느질을 끝마쳤지만 몸이 무거워 산을 넘는 것은 무리였다. 아이를 낳기까지 2달 남짓 남았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더 배가 부른 것 같다. 다미는 서둘렀다. 엄마가 끓여준 자리쪼반을 먹자마자 집을 나서도 부지런히 산길을 타야만 해지기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자리쪼반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자리쪼반이란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곧바로 먹는 죽이나 미음을 얘기한다고 하죠. 박생원이 사는 시골 대골은 골짜기 하나를 건너야 나오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흘에 한 번 소금을 팔러 집을 떠났다. 막동이는 고온히 잠에 빠져 있었다. 영동댁은 간밤에 혹시 몰라 남겨두었던 보리밥을 꺼냈다. 소금만 넣고 단단히 뭉쳐 삶은 머위 잎으로 싼 뒤 담이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영동댁은 바느질을 마친 저고리와 예복을 잘 접어 고운 한지로 한번 감고 기름 먹인 종이를 두르고 보자기로 2겹이나 겹쳐 묶었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 보따리 크기가 막동이를 안았을 때만큼이나 되었다. 영동댁은 심부름을 보내면서도 걱정이 되는지 다미에게 계속 잔소리를 했다. 욕심내서 지름길로 가지 마라. 보따리는 젖으면 안 된다. 한눈 파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박생원 댁에 가면 먼저 옷을 단정히 입고 허리 숙여 예의 바르게 절부터 하고 혹시 누가 붙잡더라도 보따리만 전달하고 바로 돌아올 것. 밥은 고모네 들러서 먹고 엄마가 부탁한 꾸러미를 받아 오를 것. 해지기 전에. 다미가 보따리를 안고 집을 나서는데 울타리 뒤로 삼복이가 불쑥 나타났다. 깜짝이야! 매일 한 입을 덮고 자는 식구지만 삼복이 오빠 얼굴은 좀 무섭다. 눈매가 매섭고 콧대가 날렵하여 입술은 늘 조개처럼 꾹 닫혀있다. 잘생긴 얼굴이지만 다미가 흠칫했던 건 아마도 오빠 눈썹 사이의 흉터 때문이다. 삼복이는 어릴 적부터 힘이 셌다. 어느 날 동네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놀다가 엎어져서 돌에 미간을 찧었다. 피가 철철 났다. 삼복이는 울지 않았지만 눈 사이에 패인 듯한 깊은 상처가 남았다. 그래서 삼복이 얼굴에는 꼭 눈이 3개인 것 같았다. 새눈박이 삼복이. 삼복이가 무엇인가 불쑥 내밀었다. 참외다. 만물이라 아직 자그마했다. 한입 깨무니 달콤하고 시원하다. 말없이 둘은 참외를 먹으며 걸었다. 껍질이 얇아서 맛있었고 삼복이는 늘 그런 식이었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지만 뒤로는 가족들을 다 챙겼다. 엄마 잔소리를 피해 다미를 따라오는 척했지만 동생을 배웅하고 나면 새 나무를 해다 놓으려고 다시 산에 갈 것이다. 산 어귀에 이르자 삼복이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말없이 오던 길을 되돌아가 버렸다. 대골 박생원 댁은 다미가 수없이 가본 곳이었다. 고모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박생원 댁에서 나오는 일감이 많아 심부름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며칠간 내린 비로 길이 미끄럽고 질퍽했다. 산깃을 어딘가 간밤에 내린 빗줄기가 가는 물줄기가 되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발이 무거워졌다. 숨이 가빠왔다. 지금쯤이면 삼복이 오빠는 요롱 좋게 불을 피웠을 것이고 엄마는 가족들 입에 뜨끈한 시래기 죽이라도 넣어줬을 거다. 다미는 주머니에서 주먹밥을 꺼내어 천천히 밥알을 씹으며 길을 재촉했다. 머위 향이 씁쓸음했다. 대골로 가는 길은 2개였다. 산골짜기 작은 오솔길을 따라가는 길, 그리고 골짜기를 넘는 가파른 지름길. 영동댁은 지름길로 가지 말라 신신당부했지만 다미는 이미 지름길로 마음을 정한 터였다.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도 하거니와 가는 길에 다미만 아는 비밀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딸기가 사방에 널린 이곳. 운이 좋으면 커다란 칡뿌리나 당귀며 인삼도 찾을 수 있다. 이 모든 열매와 약초들이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이 스스로 피고 지고 하는 것이 신기했다. 다미는 덤불 사이를 기어다니며 열매를 따먹었다. 조금 시큼하지만 쌉싸름한 단맛에 군침이 돌았다. 입가가 온통 새빨개지도록 열매를 따먹은 후 허리를 펴니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는다. 다미는 저고리가 든 복다리를 안고 다시 비탈길에 올랐다. 이 저고리와 예복을 입고 혼례를 치르게 될 수경 아가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밭꽃처럼 단아하고 고운 아가씨. 맘씨도 고와서 다미 손에 늘 곶감이나 홍시를 쥐어주곤 했다. 요란스러운 물소리가 가깝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살려울이 가까운 모양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건너가야지. 절대 미끄러지거나 헛디디지 말아야지. 떠날 때 치맛자락을 단단히 동여 맸건만 치맛단이 더러워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여벌 버선은 따로 챙겼으니 도착하기 직전에 갈아 신으면 되었다. 개울물은 예전보다 불어나 있었다. 가만히 물속을 들여다보니 바위 사이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맑았다. 손을 담그자 뼛속까지 시원한 냉기가 올라왔다. 흰 돌과 맑은 물이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다미는 한껏 치맛단을 끌어올려 단단히 동여매고 한 걸음씩 조심하면서 개울을 건넜다. 수경 아가씨의 저고리 같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비틀비틀 한 걸음 한 걸음. 보따리는 절대 젖으면 안 돼. 영동댁의 잔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연불처럼 들려오는 것 같았다. 무사히 개울을 건너자 어쩐지 뿌듯한 기분이었다. 다미는 보따리를 풀밭 위에 내려놓고 냇가에 쪼그리고 앉았다. 소매를 걷고 땀과 먼지에 젖은 얼굴을 깨끗이 씻었다. 내친 김에 손과 발까지 씻고 나니 무척 상쾌했다. 고개를 넘은 다음은 마을까지 한 달음이다. 이곳에서 얼굴과 손발을 씻고 옷 매무새를 다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돌탑. 대골 마을 어귀에는 각양각색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만든 거대한 돌탑이 있었다. 밤이 되어도 눈에 띄일 만큼 거대해서 멀리서 보면 꼭 돌로 지은 둥근 움막 같았다. 세차게 비가 내려도 매섭게 바람이 불어도 이 돌탑은 결코 쓰러진 적이 없다. 작은 돌멩이 하나 어긋난 적이 없다. 어떤 규칙도 없이 그러나 완벽한 질서를 이루면서 모든 돌멩이가 꼭 맞게 그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하나하나 누군가의 염원과 정성으로 쌓은 덕분인지 돌탑은 언제나 이 마을과 동네 사람들 사이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모두를 지켜주는 것 같았다. 다미가 대골에 심부름을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돌탑도 있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이렇게 근사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가만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을 당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벼슬 아치들이 사는 관청이나 양반의 사랑채, 절의 화려한 단청, 이제껏 다미가 본 그 어떤 거대하고 화려한 집들보다도 마음에 들었다. 돌탑, 영혼이 사는 집, 사람들의 소원이 깃든 집. 돌탑 꼭대기에는 둥그렇고 납작한 머릿돌이 단단하게 얹어져 있었다. 잘생긴 차돌이었다. 하얗고 반질반질한 돌을 보고 있자면 왠지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아마 어느 담벼락 구석에 버려져 있었다면 누름돌이니 괸돌이니 하며 서로들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다. 키가 닿지 않아 만져볼 수 없지만 그 머릿돌에서는 언제나 햇살의 따사로운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았다. 다미는 가만히 돌탑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돌탑으로부터 가벼운 바람이 솔솔 불어나와 뺨에 스치는 게 느껴졌다. 바람은 돌탑을 휩쓸고 지나가며 성을 내는 게 아니라 돌멩이 사이사이에 작은 틈으로 스며들면서 온순해졌다. 엄마, 아빠, 삼복 오빠, 막둥이.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항상 배불리 먹고 몸 따숩게 하소서. 다미는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리를 숙여 돌탑에 공손히 절을 했다. 그리곤 박생원 댁을 향해 냅다 달렸다. 박생원 댁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모두가 정신이 반쯤 나가서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다. 사람들은 급하게 어디론가 떠나는 모양새로 솥이며 쌀이며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자루나 보따리에 쓸어 담았다. 아가씨 저고리를 가져왔는데요. 다미가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겨를이 없어 보였다. 너도 산으로 가야지. 이건 뭐냐? 어른 얼굴. 박생원 댁 노비 얼금이다. 얼금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시루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미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아무렇게나 낚아챘다. 정신이 없이 헤쳐보더니 곱게 접힌 저고리와 예복을 보고는 혀를 찼다. 혼산날 닥쳐서 이게 다 무슨 난리인지 아가씨 팔자도 참.
엄마가 며칠 밤을 새며 지은 저고리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다. 산으로요? 고문에 들렸다 집으로 곧장 오라셨는데. 얼금이는 한참 망설이더니 저고리를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어똥아, 옛다. 아씨의 복도 같이 묻어라. 젊은 사내종 어똥이는 뒤뜰 담벼락 아래 부지런히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 하늘이 도우시면 이 고운 옷을 입을 날이 있겠지. 얼금이는 보따리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답답하다잉. 누구 동네는 벌써 휩쓰고 간 것 같던디. 얼금이는 퍼뜩 정신이 난 듯 시루를 뒤집더니 설기떡을 통째로 보자기에 덜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자 산만한 두 손이 정처 없이 허공을 맴돌다 결심한 듯 크게 한 덩이를 떼어냈다. 너 이거 가지고 얼른 가! 얼금이 몸은 쉬지 않고 부산스레 움직이는데 어쩐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설기떡에 뜸도 제대로 들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믿겨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또박또박 말해주었다. 왜놈들이 쳐들어왔디야? 쇠미록 오희문의 일기 임진년 4월 16일에서 19일까지 부분입니다. 16일 외선 수백 척이 부산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소문이 돌더니 저녁 나절에는 부산과 동래가 함락되었다는 말이 들려와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적은 세 길로 군대를 나누어 곧바로 한양을 향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넜다고 한다. 신립과 이일 두 장수는 조정에서 믿고서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여긴 사람들로 병건을 받고 내려와 방어하다 중도에 패하여 조령의 험지를 잃어 적이 중원, 충추로 들어갔다. 네, 첫 번째 돌탑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부분은 12살 소녀 다미가 엄마의 심부름을 산을 통해서 가던 중에 지금 전쟁이 시작된지 모르고 그 심부름을 하는 양반댁에 도달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6일 외선 수백 척이 부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읽는 동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거든요. 전쟁통 이야기도 그렇지만 12살 소녀가 겪어내는 하루하루 일상,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일상이 느낄 수가 있어요. 보리밥이라든지 시래기죽, 그런 것들로 끼니를 연명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릴 거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으면, 즐겁다기보다는 흥미롭게 이야기 듣기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